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지금 우리가 장부의 개념도 한번 짚어봤죠. 오행이라 할 때 오행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오행 개념 이미지 개념이 뭐라 했습니까? 목이라겠죠. 목. 우리가 만약에 이 목이 최초기 때문에 뻗어가는 기운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목의 이 최초의 기준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목화 토금수는 각각 그냥 운동이 다음 단계로 변해가는 운동이지 뻗어간다든가 분산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는 거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현실은 우리가 어떤 기준점이 정해져 있고, 또한 기준점이 정해지면 동시에 우리가 오행 중에 하나에 있기 때문에 5명인 중에서 우리가 5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잘 평가하지 않죠. 나머지 넷을 내가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바로 현실의 개념이라겠습니다. 그래서 넷을 바라보는 개념이 현실인 거고, 그러면 어떤 기준점, 우리가 동서남북이라는 개념도 어떤 기준점이 정해 있는 상대적 개념 속에서만 동서남북이 존재하는 거죠. 상대적 개념이 없으면 동서남북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이 오행의 논리에서 이 목화 토금수는 어느 부분이든 다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구간별의 운동 형태 아니면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사의 특성으로 놓고 볼 때 목의 개념이 어디라겠습니까? 노인네? 아니죠. 어린애에 같을 때라겠습니다. 어린애는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는 식입니까? 아니면 막 잠시도 있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는 식입니까? 이렇게 어디든지 막 움직이려고 하는 식이. 움직이는 건 뭡니까? 생각이 시 움직입니까? 어린애가? 그냥 움직이고 보는 거죠. 바로 이것이 목의 기본적인 성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의 기운이 많으면은 조금 약간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순수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맛을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좀 덜 어려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겠죠. 물론 간목이 수다, 이건 또 다른 개념인 겁니다. 지금 오행의 원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오행에 이렇게 상대돼서 따로 나타나는 복합 개념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목을 볼 때 간목은 수다 이렇게 배웠고, 간목은 수기운이 강한 목이다, 을목은 순수한 목이다, 병화는 그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다, 이렇게 해서 목은 3가지가 있다, 화도 3가지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항상 각각 볼 때 간목은 수와 목이 있고, 병화는 목과 화를 가지고 있고, 을목은 순수한 목의 기운, 목의 음양을 가진 순수한 목의 기운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는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즉 간목에는 목의 성정 말고 또 다른 성정이 있고, 병화에도 목과 화의 성정 말고 또 다른 성정을 또 가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죠. 왜? 완전 숫자는 3가지죠. 그런데 드러나는 건 항상 2가지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행의 가장 기본 개념을 이제 알아줘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자꾸 이제 사주학에 가까운, 실제 저기 가까운 이런 내용들을 가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행의 순수 개념들을 현실에 적용해서 알고 있어야지만이 되죠. 그래서 목의 개념이 많을 때는 동하는 기운이 강할까요? 정하는 기운이 강할까요? 예, 동하는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화를 칠 때 화는 뭡니까? 목과 화를 크게 볼 때 화로 치고, 금과 수를 크게 칠 때 뭡니까? 목과 화를 양으로 치고 금과 수를 음으로 치죠. 그럼 양은 목과 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목이 또 양입니까? 화가 양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통례로 얘기할 때 얘기는 목이 양이죠. 왜? 시작되는 거니까. 목으로서 화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어느 게 동입니까? 목이 동이고 화는 정인 겁니다. 그러나 밝은 개념으로 양을 눈에 보이는 가장 밝은 개념, 환한 개념으로 치고 벌어진 거에 분산의 극치로 친 개념으로 친다라면은 양이 뭡니까? 그때는 양이 화가 되고 목이 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일반 개념에서는 목이 양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은 강한 개념, 행동의 특성이 나타난 반면에 그 화의 기운은 행동의 특성이 아닌, 행동보다는 약간 뭡니까? 정적인, 즉 쫙 뻗어가다가 멈춰가는 흐름의 속도가 줄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목에 비해서는 동에서 정으로 바뀌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뭔가 결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한 개념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생으로 본다라면은 먼저 했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좌충우돌 하다가 이제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죠. 아, 말을 잘 듣고 착하면 먹을 걸 더 많이 얻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 여인하고 이성하고 같이 있게 되면 참 즐겁구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학문은 학문인데 검증이 돼 있거나 체계적인 기준을 가진 학문이 아니고 막 받아들이는 학문입니다. 그럼 빠르겠습니까? 늦겠습니까? 학문은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문학소녀 같은 것. 그래서 화의 기질이 많을 경우는 주로 어떻습니까? 좀 꿈꾸는 문학소녀의 기질 내지는 약간 엉뚱하고 화려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명을 받는 어떤 탤런트 같은 개념들을 화의 상징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의 기질이 강하면은 일단은 좀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느낌을 주고 사람들한테 자기 표현을 주로 잘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목이 강할 때는 이렇게 움직이기를 잘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의 개념은 또 뭘 의미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막 잘한다고 볼 때 화는 청년기를 본다라면은 토의 개념은 청년기에 멋모르고 총각 때 멋모르고 처녀 때 멋모르고 멋있는 옷도 사 입고 재밌게 데이트하고 지내다가 이제 현실을 깨달아가는 시기가 토의 개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의 개념은 현실감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면 현실감이 뛰어나다는 것은 자 화하고 비교할 때 화는 현실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화는 현실감이 없는 거죠. 왜? 어린애가 이제 처음으로 뭘 알았습니다. 옳은지 고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알았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믿고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작정 을목은 작은 나무, 간목은 큰 나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개념. 그래서 가장 재치 있게 빠르게 받아들이는 학문을 받아들이는 시기는 화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논리적인 어떤 논리성에서는 약간 결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항상 뒤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토는 이제 세상 멋모르고 살다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현실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도 해보다가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토가 이렇게 많이 있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의 남성이라면 집에 가서 어떡합니까? 설거지는 당연히 여자가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봤자 자기가 불리한 걸 아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현실적이다 보니까 내가 설거지 할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자기? 빨래? 내가 할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로 토가 많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벌겠습니까? 예, 꿈꾸는 사람보다는 많이 벌게 되죠. 그래서 여자도 많이 따르고 돈도 많이 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토의 개념인 겁니다. 그럼 토는 동적일까요? 정적일까요? 예, 토는 중간자니까 동과 정이 섞여 있는 겁니다. 토는 유일하게 동일 수도 있고 정일 수도 있고 화에 비해서는 약간은 동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에 비해서는 조금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 거고요. 왜? 현실주의자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표안나게 자 어디 가서 튀는 걸 원치 않아요. 토는 이미 왜? 화의 과정에서 튀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렇죠? 아, 이 세상은 저기 역시 이상만 가지고 안 되고 사랑만 갖고는 안 되더라. 현실이 필요하다, 빵도 필요하다는 느끼는 것이 토의 개념이죠. 그래서 열심히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돈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자 맨날 아주 돈도 벌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칸히 들어주고 칸히 불러다 모셔놓고 얘기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에 파워가 생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해가는 시기. 통제해간다는 것은 등치가 크든 작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의 성정이죠. 그래서 금의 성정이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말을 툭 던져도 사람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형상이 되고 토는 잘 안 나서죠. 좀 삐뚤듯 뭐하든. 근데 금은 어떡합니까? 꼴을 못 봅니다. 꼴을. 삐뚤어진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꼭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니까 꼭 건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짜증나죠. 주변 사람들이. 짜증나기도 하지만 또한 깐깐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건드리고 가만 놔두지 못하고 꼭 각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개념들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의 성분이 많으면 덩치가 작아도 벌써 깐깐합니다. 쟤는 손이 매워. 이게 뭡니까? 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의 기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탁 쳐도 아픈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금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다음 금의 개념 이 지나고 나면 즉 이게 권력인 거죠. 그래서 권력을 지향하게 돼 있고 은연중에 사람들 통제하는 사람 말을 하도 아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 하고 딱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딱딱 자르는 사람 명령조로 이것이 바로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죠. 자 그럼 금은 행동적이 부드럽다는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럼 자 이렇게 해서 그 관의 시기 그럼 나이로 치면 대략 한 40대에서 50대 정도의 연령이 돼가지고 직장에서 어떤 틀을 형성하면서 사람들 거느리고 카리스마를 발휘할 때가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시기가 지나면 은퇴할 무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 그것도 다 부질없는 것인 거고 해보니까 그런 거고 야 내가 좀 그때 너무 지나쳤지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렇게 관조한 자세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섣불리 부안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게 표현하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늑적지근하고 늦은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바로 수를 의미하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롭다 보니까 화의 지혜, 화의 지식과 수의 지식의 차이는 화는 못 모르고 못 모르고 아는 거기 때문에 좌충우돌 겁이 없이 움직이는 거고 수는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이치를 빨리 받아들이는 건 화일까요? 수일까요? 예, 그것은 화지요. 왜? 아무것도 생각 없이 막 받아들이니까 빠르니까. 그러나 수는 자기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게 수의 지혜지요. 이것이 바로 노인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카토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우리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응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천간인 양이 이번 뭡니까? 양이 어떻게 중간자가 플러스 됨으로써 지지로 변한다 하겠죠. 10개의 천간에 중간자가 플러스 되면 12지지로 변한다. 자, 천간 플러스 중간자 뭐다? 이퀄 지지다.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천간은 양입니까? 음입니까? 천간은 양이기 때문에 눈으로 육안으로 관찰이 안 되는 순수 기운의 운동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지는 형체를 갖췄다고 알고 있죠. 지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왜입니까? 양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자, 봅시다. 이게 양이죠. 이쪽은 음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양인데 이 양의 결과가 음이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납니까? 여기 뭡니까 이게? 알죠? 우리는 중간자를 거침으로써 우리는 음이 나옵니다. 이걸 공식으로 표현한다 할 때 봅시다. 양 플러스 중간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양이 이 중간자가 없으면 음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양 플러스 중간자 그럼 이걸 따로 표현할 때 이 양이 뭡니까? 천간 플러스 중간자 이퀄 12개 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중간자라는 개념이 즉 천간 속에 중간자가 들어감으로써 음은 음의 실체를 갖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는 12개의 지지는 고형화가 됐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데 이 고형화가 어떻게 됐는가? 천간에다가 중간자가 포함됨으로써 즉 양에다가 중간자가 포함됨으로써 음으로 바뀐 개념이기 때문에 이 12개의 지지 속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각각 모든 속에 중간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중간자의 토의 개념이 12개의 지지에는 모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로 형체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개의 지지는 그럼 모두가 이 12개의 지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중간자 토가 들어가 있더라. 왜? 양 플러스 중간자 토가 있어 12개의 지지가 나오니까 12개는. 그럼 여기서 중간자 토의 개념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주에서 우리가 자 노란색을 의미하는 토. 그래서 황제를 그 다른 저기보다 가장 높게 쳐서 누를 황자의 개념을 잡고 있는 토. 이 토의 개념이 뭡니까? 이 토는 오행의 순수 원 개념을 놓고 볼 때 이 토는 뭡니까? 단지 이 토는 화의 생을 받아서 금을 생해주고 수를 극하고 목의 극을 받아서 자신은 금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토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때의 토는 오행 중에 하나인 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행 중에 하나인 토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행토라고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오행토라고. 자, 그런데 이 오행의 토가 지금 현실 개념에서는 이 토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중간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사행 플러스 토의 개념이 나오죠. 즉 목화금수 동서남북 플러스 중앙이라는 개념으로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럴 때는 뭡니까? 이때는 오행이 아니고 사행 토의 개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오행토, 사행토. 약간 예상은 오행토가 되고 사행토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중간자 양이 음으로 변할 때, 즉 천간이 지지로 변할 때 또한 이 토가 필요합니다. 중간자 토가. 이때를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매개체 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개념을 오행토의 개념을 우리는 오행토와 오행토로 보고
이 사행토의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건 중앙토와 이것은 이 중앙토의 개념으로 보죠. 중앙. 사행토는 토가 중앙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행토는 중앙토로 볼 수 있겠고 오행토와 중앙토, 매개체의 토. 즉 토의 역할이 크게 볼 때는 목화토금수 상생상극 고리 속에 존재하는 토인 오행토의 역할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대적 개념에서 보는 사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사 플러스 하나는 사행의 토, 중앙토라고 표현하죠. 중앙토의 시각이 둘입니다. 즉 오행토와 중앙토가 우리가 토를 바라보는 음과 양 두 가지 시각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잘 보이지 않죠. 음과 양과는 다른 제3의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토는 바로 뭡니까? 매개체의 토. 천간이 지지로 변화될 때 필요한 이 매개체의 토. 그래서 토는 크게 세 가지 역할로 구분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을 통해서 오행토의 역할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현실 개념에서 중앙토를 알아봤고 이번에 10개의 천간이 12개의 지지로 변할 때 해당되는 매개체의 토의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12개의 지지 속에는 전부 다 뭐가 있다고요? 토의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나중에 아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의 역할, 즉 토의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천간과 지지, 즉 천간이 지지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지지, 즉 토가 매개체의 토로서 역할을 한 그 12지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들 앞으로 갖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